트럼프 형님 소식부터 보죠. 트럼프가 일본 총리랑 만났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는 통화도 못했어 트럼프랑. 야 한국은 통화도 안 해주는데 일본이랑은 미국이 만나줬습니다. 이 대미 외교 공백이 그대로 비교가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음,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데 한국은 접촉도 못하고 리더십 부재가 지금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대기업도 민간 채널에 매달려서 트럼프랑 줄을 매달려고 하는데 안 되죠. 왜냐? 이 윤 정부가 사실은 바이든한테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 정부한테 다 몰빵하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이든 정부한테 로비를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좀 이 트럼프 쪽 사람들을 홀대했다 보니까 트럼프 역시 지금 한국을 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럼프 형님이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일본 총리와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전화 좀 받아줘 하고 있는데 럼프 형님이 전혀 대꾸가 없어. 한국만 뒤처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는 소통하지 않겠다. 너희 대통령 없잖아 이거고 외교 채널만으로 정상 간 전화통화 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대행의 대행체제에 대해서 트럼프 쪽이 별로 접촉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민간 채널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잡은 거잖아 한국에 대해서. 기존 대미 투자,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도 난감해한다. 그러니까 럼프 형님 만나줄 이유가 없어 한국은. 이건 한국은 그냥 다 잡은 쥐 같은 거야. 다 잡은 쥐새끼니까 너는 좀 빠져 있어 이러고 나머지 애들 어디 유럽 쪽이랑 이런 애들 먼저 조지고 나서 야 한국 와봐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귀싸대기를 그냥 이렇게 귀싸대기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짜 이러고 이제 한국에 한 대 맞는 거예요. 귀싸대기를 지금 나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에도 뭐 누굴 만나겠냐 이러면서 별로 희망이 없죠. 외교장관 회담 조율도 나는 걸 거듭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만나서 뭐 했냐? 일본이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는데 내용이 무지막지합니다. 무역 균형을 이뤄야 된다 트럼프. 이시바 총리는 알겠다. 미국의 투자 늘려주겠다. 이러면서 둘이 만났는데 전 세계에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은 또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시작점을 알리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균형 외교를 원한다.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왔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98조 원. 자,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주겠냐? 대미 투자를 더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를 넣겠다고? 넣겠다. 이런 얘기와 방위비 알아서 2배 늘릴게요.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럼프 형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오케이 이러고. 일본의 경우는 사실 좀 노리고 있는 게 있었죠. 제일 큰 게 US 스틸이었어요. 미국의 철강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막았단 말이야. 또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있다. 미국의 뭐 미국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못 판다. 이래 갖고 일본이 얼탱이가 없는 거야. 야, 기업과 기업 간에 우리가 인수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전부 다 이거 뭐야?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이러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로 바뀌니까 럼프 형님이 고민한 거지. 이거 바이든이 반대한 건 내가 찬성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러고 일단 US 스틸 뭐 전 대표나 관계자들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야 이거 일본이 인수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냐 했더니 뭐 다들 이런 걱정들을 막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기술력도 좋고 일본이 시장 침투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US 스틸이 일본에 넘어가면 미국의 철강 업체가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대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US 스틸 인수는 내가 허락 못한다. 그냥 투자만 해라. 이러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형님이 그렇게 막 뭐 양보를 해 주거나 좀 봐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일본이 저렇게까지 줘도 기업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본은 뭘 얻었는가? 일본은 어차피 뜯길 거, 어차피 뜯겨 미국 투자하겠다고 그냥 던지고 방위비를 2배 올렸다라는 점에서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입장이 다른 일본만의 지금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전범 국가였다 보니까 얘네들이 국방비를 못 늘리고 확대 정책을 못 해왔어. 왜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워낙 컸고 미국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또 일본이 어떤 군비 증강 정책을 가면은 제일 먼저 타겟팅이 되는 게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가 외교가 잘 될 리가 없지. 뭐 일본이 그 늘린다는 게 우리가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방위비를 변명 삼아서 군비 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이러고 트럼프한테 2배 늘려줄게 이러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GDP의 2%까지 군비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의 명분을 지금 만든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정부는 미국한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쁨 받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정책도 명분을 얻고 그 양쪽을 다 얻었다. 이런 아첨질을 해 갖고 실익을 누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 외교 형태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비가 2배로 올리겠구나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죠.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도 후려치기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방위비 재협상은요, 미국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재협상도 이미 뭐 정해진 수순이고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각오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본을 왜 먼저 만났는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방위비가 올라갈 것이고 그 외에 어떠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는다. 동시에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발발 기어야만 럼프 형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신다. 그렇다고 뭐 양보를 많이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훈훈하게 넘어가더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 형님이 왜 일본을 먼저 갔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가 본 거는 피상적인 거야. 쟤네 둘이 그냥 럼프 형님이랑 저 일본 총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한 거고, 저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했던 건 무엇일까?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엔화에 있죠. 달러엔이 점점 바뀌고 있나요? 일본 엔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막 960원 뚫고 올라가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엔화가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은행에서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세계 자금이 일본으로 엔화로 간다. 세상의 균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엔으로 몰린다라는 기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바로 저기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일본을 먼저 찾아간 이유에는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가 바로 저 엔화 강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미국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조져버려 가지고 막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본과는 좀 얘기를 나눠야 돼. 안 그랬다가는 미국도 일본도 같이 죽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그전에 미국은 왜 관세 정책으로 갔는가? 다르게 보면 이게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 기축통화국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는가도 또 알아봐야겠죠. 음 원래 인간 사회는
근본 위제였죠. 이 금을 중심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왔단 말이야. 금이 화폐였단 말이야. 지구의 화폐는 금이었는데 금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애들이 조작질을 해. 뭐 끄트머리를 좀 더 깎아서 가루를 모아 막 조금씩 깎아서 가루를 모은 다음에 이걸로 새로운 화폐를 또 만들어. 아니면 이제 금 50%에 뭐 구리를 섞어 가지고 금화처럼 막 유통을 시켜버려. 이런 걸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죠. 질이 안 좋은 화폐가 유통이 되니까 질 좋은 100% 금화는 안 써. 이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또 낮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은 따로 보관을 하고 화폐로 거래를 하자. 종이 쪼가리로 거래를 하자. 이게 근본 위제죠. 예, 1대1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근본 위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안정됩니다. 예, 왜냐면은 거의 화폐가 고정돼 있잖아. 또 환율이 고정돼 가지고 환 리스크가 없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근본 위제 사회에서는 뭐 무역 수지, 재정 적자가 그렇게 심화되지가 않아.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모두가 그냥 그럭저럭 좀 잘 살 수가 있어. 아주 막 이런 그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 리스크나 물가 리스크가 높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이죠. 외부적인 경제 충격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 사회가 딱 그 정도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고 그 정도 수준의 노동에만 멈춰져 있었으면은 근본 위제가 유지가 됐을 거야. 근데 근본 위제가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갑자기 무엇에 의해서 생산을 막 하게 돼. 그럼 뭘 해요? 야, 생산을 많이 해야 돼. 그럼 고용주가 뭐래? 고용을 할 거 아니야. 야, 더 빨리 애들을 막 데려와. 노동자를 막 데려와서 얘네들한테 생산해. 이러고 뭡니까? 임금을 줘. 더 많이 생산해. 임금을 줘. 더 많이 고용해. 임금을 줘.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화폐가 필요하잖아. 지폐가 필요해. 더 많은 지폐가 필요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해. 이러면서 금의 양과 화폐의 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금의 양의 채굴 속도가 화폐 발행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불균형이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화폐가 막 늘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야.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도 나와, 얘도 나와, 여자도 나와, 어린이도 나와, 다 나와. 다 와서 무기 만들어. 계속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주고 만들어. 그러니 더 이상 이 화폐의 발행량이 금과 맞바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져 버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전쟁에 패한 국가들은 금으로 배상금을 갚아야 돼. 그 금의 70%, 전 세계 70% 누가 가져갑니까? 미국이 가져가. 패전국한테 싹 다 싹쓸이해가지고 미국이 다 가져가. 이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라는 동네 모입니다. 거기서 야, 이걸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전 세계가 모여요. 모여서 새로운 화폐를 가자. 아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 와, 달러로 가자. 미국이 금을 다 갖고 있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와 달러 가지고 지들끼리 막 거기서 막 우왕좌왕 하는데 이제 보다 이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내가 세잖아. 힘이 세니까. 내가 너희들 무역 거래할 때 해상 보호를 해줄게. 니들이 안전하게 무역 거래를 하도록 미국이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의 미국 시장을 너희들한테 개방을 할게. 너희들에 대해서 미국한테 시장 개방하라고 강요 안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 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금의 보유량과 또 미국이 양보하겠다. 우리가 그냥 무역 적자 볼 테니까 우리가 달러 줄 테니까 너 써 임마. 이러고 인정을 했어. 그래서 근본 위제가 유지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베트남 전쟁을 하다가 적자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의심을 해. 이거 미국 놈들이 이거 금 바꿔주는 거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 달러 가치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니들 막 쓰고 앉아 있는데 이거 너무 달러 발행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다. 금 내놔 이러고 막 애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빠기 쳐 가지고 나가리를 칩니다. 안 해. 근본이 이제 이러고 나가리를 쳐 갖고 변동 환율제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간 거죠. 각자 국가가 각자 알아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각 국가들이 이제 뭐 각자 도생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경험으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물건을 잘 만들게 됐죠. 그 덕분에 미국한테 무지막지하게 물건을 파는데 미국이 아주 짜증이 막 올라왔던 거야. 얘네 독일과 일본한테. 그래서 얘네들을 플라자 호텔에 잡아놓고 팔려고 했는데 독일은 도망가고 일본이 잡혀서 환율을 반토막 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이 환율이 그렇게 2배 가까이 절삭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 판매되는 그러니까 외국에 판매되는 일본의 물건, 미국에 판매되는 일본의 물건이 가격이 바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냐고. 아무리 소니가 좋고 일본의 기술이 좋아도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 누가 사? 안 사. 경제 불황이 왔어. 그러니 일본이 야, 경제를 살려야 돼 이러면서 뭘 했냐면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금리가 5%였는데 2.5로 내려버려. 2배를 내려버려. 2배를. 어떻게 되냐까. 사람들이 막 대출을 받는 거야. 외국인도 받아, 자국민도 받아, 뭐 기업도 받아. 일본 은행 가서 너무 싸다 이러고 일본 은행에 엔화를 막 대출을 받아.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거는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지으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공장 지으라고. 그랬는데 기업들도 개인도 대출 받아서 뭘 사냐? 부동산만 산다는 거야. 도쿄 땅만. 당시에 도쿄 땅값이 미국의 전체 땅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일본 땅 가격이 66%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봤자 전체 땅으로 보면은 한 15%가 올랐나 그래.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이 땅값이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유하려면 한참 더 올라야 돼. 그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년 뒤에 일본이 금리를 그제서야 올려서 다 거품이 사라지게 되죠. 엄청나게 경기 침체를 또 겪게 되니까 일본이 다시 또 금리를 초저금리까지 내려버립니다. 일본 엔화를 전 세계에 뿌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거두고 싶다는 사람들은 일본 은행한테 엔화를 빌려서 미국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돈을 버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부릅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계속 돈을 뿌려요. 계속 엔화를 풀었어. 다 풀었어. 그래서 전 세계 주식 다 엔화로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엔화로 올라간 거야. 미국 주식 엔화로 올라간 거야. 다른 나라 어디든 엔화가 곳곳에 박혀 있어. 지금 전 세계의 주식이 엔화로 지탱되고 올라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마어마한 엔화가 뿌려진 거죠. 이렇게 엔화가 뿌려졌는데도 왜 안전자산일까요? 왜 안 망하지? 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본의 채권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래. 일본의 국채 누가 삽니까? 다 일본 사람들이 사요. 일본은 발행을 하면 국채를 외국인이 못 사고 다 자국민들이 사. 자국의 은행, 자국의 기업, 자국의 사람들이 죄다 일본 국채를 다 사버려. 그래서 일본 국채 98%가 다 일본 거야.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잖아. 이러니 일본이 어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의 성격이 다른 거야. 그 부채는 외국한테 뜯겨가지고 외국한테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결국 자국민이 소화가 돼. 이 엔화 표시 국채가 너무 단단하니까 일본에 대한 화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용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이 우리와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외 충격이 너무나 강하고 엔화 가치 또 미국의 일본의 어떤 국채의 가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치가 망할 리가 없구나라는 게 확신을 주는 거죠. 엔화가 뿌려져도 이 채권을 일본이 지켜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순 자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점이 미국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뿌려진 엔화가 많아.
뿌려진 엔화가 많아. 그건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다 막 투자한 거야. 미국에도 투자하고 여기도 저기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이게 다 엔화빨인데 근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빌린 애들은 거의 뭐 이자라고 해봤자 0.1 될까 말까였던 애들이 돈을 빌려서 넣은 건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1% 올리겠다, 2% 올리겠다 이러면은 이자만 몇십 배가 올라가는 거야. 몇십 배가 순식간에. 그럼 얘네들 중에는 망한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미국의 주식 팔아서 달러를 갖다가 엔화로 빨리 환전해갖고 갚아야 돼. 이게 청산 물량,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미친 듯이 터져버리면은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의 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죠. 어떤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과 미국과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금의 정책은 되게 모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미국이 왜 최근까지 5%까지 금리를 올렸냐.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야. 물가가 올랐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인데 아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나라가 지금도 물가를 못 잡았어. 그런데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관세를 또 때리면 다른 나라들은 환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고환율,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장난질을 잘하고 있잖아.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미국에 판매되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을 일부러 낮춰버리는 거죠. 미국 제품에 비해서. 이러니까 미국이 야마가 도는 거지. 이런 얍사비를 써서 팔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 쉽게 말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건 미국의 달러가 자꾸 외부에 다 나가버린다라는 거야. 쟤네들의 그 물건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꾸 쟤네 물건을 사주면은 미국의 달러가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든 미국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려면 관세를 더 때려서 달러를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다시 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달러가 다시 내려가는 문제가 생겨.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잖아.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저렇게 금리를 올려서 청산 물량까지 만들어 버린다. 어떤 뭐 사람들이 뭐 달러를 던지고 이제 엔화 쪽으로 확 몰려갖고 엔 쪽으로 막 가버린다. 그럼 또 다시 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들어가면 트럼프의 정치가 완전 실패가 돼버려요. 그게 올해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한테 가서 야 인마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돼야 되거든. 금리를 올려도 야 천천히 올려. 금리를 올려도 우리랑 뭔가 맥을 맞춰서 올려. 야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올려.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되게 중요한 나라였다. 이 지점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다. 이러면 우리가 안전자산이 금이 있고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엔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다들 돈이 가는데 현재 우리가 경제가 호황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안전자산을 생각하는데 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달러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엔화는 어때요? 지금 960원이야. 굉장히 싸단 말이지. 이 정도면 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돈이 움직이는데 이게 엔화로 몰려가면 순식간에 1,000원 넘습니다. 1,100원 그냥 넘어가. 그 지점에서 지금 트럼프의 취임 초창기가 완전히 탱창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과 이 환율의 문제 그리고 금리 문제를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타결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과 저렇게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미국의 관세 정책을 해도 우리는 관세에 맞아서 날아갈 것이고 일본의 엔캐리 청산 청산 물량이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또 엔화 유출 된다고 해서 또 우리도 작살이 나겠죠.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이 타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북한 비핵화 문제나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와 연관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받아주지 않은 거 보면 사실은 일본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위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고 LNG 수입을 확대하는 일본, 우리도 딱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뭐 예측이 되는 거고. 우리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이다.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우리나라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머니머신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4조 원을 내야 된다. 야, 이거 내려면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야, 14조 원을 내려면은 여가부랑 통일부랑 뭐 몇 개 부처를 없애고 가야겠는데? 야, 공무원을 몇 명을 잘라야 되는 거냐, 이거? 그리고 우리가 무역 흑자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환율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까지 관세 부과를 노리고 있다. 예. 합쳐서 뭐 이제 19조까지 지금 예측을 하는데, 야, 18에서 19조. 안녕. 한국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고 부르면서 우리와 관세를 맞춰다. 나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상호 교역을 원한다. 예,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봐줬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될 텐데, 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철강,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 때리겠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체는 지금 가루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철강 업체가 지금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있어.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체는 정작 우리나라 업체한테도 못 팔아요. 중국산이 더 싸. 그리고 퀄리티는 비슷해. 그러니까 이 중국산 철강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미국한테 판다는 것도 미국이 어떤 적정량까지는 관세를 안 때렸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 약속을 해갖고 우리는 미국한테 약간만 팔기로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만약에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우리는 중국 저가 공세에 그냥 밀리는 거죠. 철강업체가 팔 데가 없어. 누구한테 팔 거야?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국이 받게 될 타격이 얼마나 큰지가 예측이 되죠.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지금. 중국의 어떤 제품과 미국의 이런 폐쇄주의가 막히면은 우리 같은 나라가 중간에 껴서 사실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고환율 정책, 특히 달러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환율 정책을 하니까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대미 수출 흑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야. 똑같이 물건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달러를 끌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흑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일종의 이제 뭐 눈속임이긴 한데 우리의 뭐 엄청나게 수출이 늘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를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뜯어왔다야. 환율 장난질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도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수출이 잘 되는 줄 알고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좋은데 정작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난질해서 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가 다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 들어오면 뭐하냐? 여기 있던 투자자들이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흑자를 봐봤자 우리 안에 달러가 늘질 않는 지금 상황이 놓이는 거지. 왜냐하면 저 환율을 뭐 어떻게든 이 뭐 상황을 막겠답시고 막 달러를 달러도 쓰고 원화도 쓰고 막 돌려받게 하고 이러니까 보유량은 줄어들고 고환율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지금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고환율에만 의존하니까 어떤 산업 구조의 발전이나 산업의 지원이나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질 않았어. 그냥 이런 식의 옛날 한 10 몇 년 전, 한 20년 전? 뭐 그때나 써먹던 이런 고환율 정책만 의존해가지고 금리도 냅둬, 뭐도 기술 개발도 안 해, 뭐 기술 투자도 안 해, 뭐 어떤 아젠다 제시도 안 해. 이러니까 나라의 산업 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율만 가지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 달러만 갖고 오면 되지 않냐만 하다가 지금 완전히 미국한테 찢겨버린 거지. 그런 얍사비를 쓰다가 그래놓고 지금 중국의 기술까지 따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에서 가장 먼저 날아가고 있는 게 철강업체다. 그래서 벌써부터 철강업체들이 뭐 폐업도 하고 공장 멈추고 뭐 투자 멈추고 이제 망했다 이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철강업체가 먼저 지금 이제 사라질 판이다. 여기에서 제가 자꾸 강조하듯이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덤핑 대상으로 여기고 들어오는데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회사를 갖다가 계속 먹어치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물건을 갖다 싸게 이제 알박기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까지 뭐 한 거야 이거. 걱정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결국엔 미국의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도피처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투자 속도가 매우 빠른데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직접 투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신분 세탁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저걸 못 막고 중국이 우리나라 렌트카 업체 먹어. 뭐 우리나라 쇼핑몰 먹어. 우리나라 뭐 패션 먹어. 다 먹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 뭡니까? 저 중국 패션 업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쇼핑몰 애들을 다 작살났어. 뭐 디자이너들 다 작살났어 지금. 다 망해.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관세를 때려야 돼, 이 중국한테. "야, 인마 그만해." 이러고 "야, 왜 니들이 우리 업체를 먹어?" 이러고 막 애한테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기로 한 게 12월 2 일이었어. "야, 관세하자." 이러고 정부가 하기로 해 놓고 다음날 계엄을 해 버리시는 거야. 그래 놓고 중국 간첩이래. 중국 간첩 99 명이 부정선거를 했대. 이 누구보다도 중국을 도와준 게 우리 윤통이신데 하여튼 지금 중국에 관세라도 하시고 계엄을 했으면 말도 안 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왜 계엄을 눌렀고 이게 밀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중국 관세를 못 때리고 있고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쟤네 막아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다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왜 중국 업체한테 태양광 맡기고 왜 중국 애들한테 이렇게 자꾸 뭐 중국 투자를 갖다 유치하려고 하고 이러냐. 우리가 계속 문재인 때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했던 더 심해 지금. 더 심해. 더 중국이 더 들어와서 M&A로 그냥 다 싹 다 싹쓸이하고 있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그냥 가만히 냅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가 못 지키고 우리는 다 뺏기고 거기다가 미국도 우리를 안 봐주고 미국은 자국 기업을 지키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노답이 노답.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파의 아젠다가 이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국의 자본의 잠식이나 중국의 덤핑 물량과 또 미국의 이런 그 폐쇄주의에 대항해서 그리고 일본의 인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우리 눈앞에 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정책적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 간첩 99 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전응화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건 우파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그냥 덜 떨어진 집단이 돼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책이 없다. 그리고 뭐 나눠 본 얘기도 없다고 한국에서. 특히 우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지능 수준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빨리 정신을 좀 차리기를 기대합니다.